정부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급 안정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이 도입되고 10여 개 국가로부터 최대 10,000톤 수입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오늘부터 요소수 매점 매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휘발유와 친환경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대응에 나섰고 군이 가지고 있는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권 경쟁을 넘어 민생 경쟁을 하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대장동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여야 대선 후보 중 한 명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30 단원들의 연수 탈당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 가운데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강한 비바람과 함께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 이번 주에는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조간 뉴스큐 시작합니다. 내년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치열한 추격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후보가 제안한 1대1 회동,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후보는 자신과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민생이 목적이란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면서 1대1 회동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이 후보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독점에 의해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개발 싸움에서 자신이 이상하게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개발 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자산 증식 기회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가상 자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 참석해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죠. 네, 윤석열 후보는 먼저 아침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서 오전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1대1 회동 제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정치쇼하듯 만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 회담식을 연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걸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국민 통합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선 구도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보였다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의 질의에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부총리께 제가 여쭐게요. 지급을 한다면은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뭐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면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대신 50조 원을 들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확정이 되고 과연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은 분이 있습니다. 혹시 서먹한 사이는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말끔히 씻고 대선 승리를 위한 비단 주머니 20개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대선 필승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후보 선출되고 이준석 대표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선 역대급 흥행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 참여해 주셨고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가 많은 관심 속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선거 결과 뒤에 있는 사실상 어느 정도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데 이제 좀 주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것은 아니었는데 예.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뭐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2030 세대가 사실상 약간 실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롱조로 이야기하고 뭐 예. 그들이 역선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이건 강하게 제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의 탈당 러시 예.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확인해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지금 탈당한 것으로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조직국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방금 보고받은 자료를 그냥 갖고 왔는데요. 예, 모 인사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40명이다 토탈 탈당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가 일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울에서만 623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623명. 선거인단이 그리고 그 중에서 527명이 20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심각하네요. 탈당하신 분의 80% 이상이 지금 2030인데 예. 이 상황을 지금 애써 축소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기 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통계를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그렇습니다. 악화시키지. 예. 40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네. 저는 우려가 커집니다. 갈수록. 예. 그렇군요. 조금 더 볼까요? 전체 인원이 탈당 인원 2030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개 안 하겠습니다. 예, 서울만 지금 공개하신 거고요. 예, 저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도 저희가 통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것이 잘못된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은 예.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당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절대 이것을 뭐 조롱하듯이 예. 이렇게 나서는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2030 세대가 탈당을 하면서 댓글을 보니까 당심이 민심과 달랐다. 그래서 탈당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답이 많더라고요.
저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들고 또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저를 당대표로 만든 그 정치적 어떤 효능감에 굉장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강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네.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후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같이 가는 것이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좋은 그런 과정인데 예예. 사실 후보 가까이에 있는 인사도 그렇고 또 일부 지도부 인사도 그렇고 이걸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누구를 위해서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더 당황스럽습니다. 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또 그래야지 진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30 세대가 윤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를 더 지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뭐 경선이 끝난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세세하게 제가 분석하는 것은 예. 지금 뭐 우리 당선된 후보도 그렇고 홍 후보에 대한 얘기도 아닐 것 같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후보가 사실 홍 후보에 비해 가지고 지금 2030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하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윤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하고 이런 아주 희한한 행태만 없으면은 돌아오고 말고 할 것 없이 일부 굉장히 서운해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 대다수는 당의 개혁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1월 5일 이후로 일관되게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라느니 뭐 조롱을 하고 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당 차원의 징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예. 우선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이분 예를 들어 당의 조성이 더 젊게 변하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감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의도를 파악해봐야겠지만은 네네.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틀 전에 윤석열 후보와 점심 같이 했죠. 네. 예. 윤 후보와 혹시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혹시 나누셨습니까? 우리 후보는 젊은 사람들의 이런 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는 예.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앞으로 2030 세대와 접촉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 당 내에서 사무처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후보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후보의 의사와도 아주 반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원팀 구성 이제 과제가 될 텐데요. 홍준표 의원 오늘 선대위 해단식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후보 둘 중에 한 명은 구속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 구속된다는 얘기겠죠. 이재명 후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직접적이니까 언급을 자제했겠지만은 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심각한 그 행정에 있어서의 무능과 그리고 의심되는 그런 어떤 지방 권력의 남용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당이 꼭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홍 후보는 감옥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예. 굉장히 엄한 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는 참여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열띤 레이스를 펼쳐왔기 때문에요. 예. 홍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개인의 어쨌든 입장이라는 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홍 후보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지지를 최근에 본인이 얻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큰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읽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당 입장에서 도움이 된 방향으로 홍준표 전 후보가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 2030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울대 대학생위원회 지부 설립 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학교별로 40명 이상이 당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대학교 지부를 이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남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뭐 해서 지금 한 4개 정도의 지부가 이제 완성되어 있거든요. 예. 8개의 지부가 완성되는 순간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뭐 토론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토너먼트 방식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2030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곧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후보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보다 지금 뭐 약 한 달 정도 늦게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을 최대한 땡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후보도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예. 아마 선대위 구성은 후보가 의사를 밝힌 대로 기존에 있던 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의 역할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보의 방침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는 그런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에 관해 가지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대위가 좀 더 가볍고 어쨌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와 그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 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었던 분이라도 선대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뭐 징벌적인 제외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재배치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저는 지금 후보가 본인의 캠프에 있어서도 물론 경선을 이긴 캠프긴 하지만은 네.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뭐 일부 영역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인력 보강이나 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언급한 바가 있고 그 위주로 지금 보강을 하고 또 어떤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대선을 굉장히 냉혹한 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이번 대선이라는 것이 사실상 본인이 항상 중점을 뒀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돋보이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결국엔 굉장히 진영 대립이 극화된 어떤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과정에서 진영 논리에 더해가지고 뭐 조직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전 투구 양상 같은 것 이런 예. 것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중도 성향의 인사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고 보세요? 뭐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이 여럿 있다는 것은 예, 저도 예.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인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논의 단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고요. 아마 예. 김종인 위원장은 그 특유의 어떤 중도 소구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캠프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캠프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종인 그 위원장은 어쨌든 지휘관으로서는 선거 예. 국면에서의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입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느 대선 후보든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분일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우리 후보가 뭐 사실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다소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점이나 아니면 상의할 것이 있을 때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했던 그런 것이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예우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 예, 예. 해주셨는데 예,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거는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이미 그 비단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토요일 날 만났을 때 예. 윤 후보와 상당 부분 공유를 했고 윤 후보도 그런 내용에 공감해서 이미 비단 주머니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거 준비를 지금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단 주머니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까? 비단 주머니에 관해 가지고는 어쨌든 기존의 선거 양상과는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그런 어떤 선거 문화를 예. 그 안에 담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 윤 후보도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여의도의 기존의 정치 문화에 대한 어떤 배척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음. 본인이 당장 오늘부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 18살이 넘으면 지방선거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건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의 투표권 확대나 아니면 참정권 확대에 대해 가지고 예.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2030에서 저희 지지세가 이제 나날이 향상되면서 당내에서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어떤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사전에 논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또 우리 후보가 또 선출되자마자 저와 함께 청년 행사에 갔을 때 후보가 흔쾌히 또 이런 부분은 본인도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저희의 당론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둘이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선 과정 중에서는 뭐 제가 개별 후보와 접촉하는 것들을 밖에 안 알리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지만은 뭐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 뭐나 할 것 없이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많이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거 갈등 모양새라고 하는 것도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시면은 제가 뭐 하이에나 비판하고 무슨 뭐 주변의 측근들 중에서 왜 이렇게 사심 가득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냐 뭐 이런 예. 지적을 했던 것이지 후보는 언제나 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로 윤 캠프 내에 좀 구태를 보이는 의원들이나 측근들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구태인지 그게 뭐 새로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경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캠프라는 것이 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상당수 후보가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영역을 그 캠프의 대응 부족이나 아니면 대응 실패로 인해 가지고 후보가 오히려 증폭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인사들이 나가서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후보 확인이 안 된, 조율이 안 된 상황을 얘기해 가지고 후보가 정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1 정도 혼나야 될 걸 10 정도 혼난 상황이 여러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후보 입장에서 또 뼈아플 것이다. 예. 그래서 좀 그분들도 그런 면에서 있으면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캠프 차원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네. 원래 그 컨벤션 효과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경선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는 보수층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표집 효과, 과표집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걸 제가 그대로 이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한 달 반쯤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 지지율이 한 5%씩 하락해가지고 언론에서 뭐 이준석 리스크니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 경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항상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 그 전후 주에는 과표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후보의 컨벤션 효과와 과표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우리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일부 조사처럼 15%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까지는 아니겠으나 예. 그래도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상당한 격차를 오차 범위 밖의 격차로 리드하는 모양새가 나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 격차를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캠프 주변에 후보 주변에 그 하이에나나 8.15 이렇게 지칭되신 분들이 그 2030 조롱하고 이런 거 안 하면은 예. 됩니다. 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지금 제가 이름을 안 찍어서 그렇지 좀 예. 반성해야 될 분들 많아요 지금. 예.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경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경고하다가 예전에 싸운 거예요. 예. 그래도 할 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제가 하이에나도 있고 저 하이에나는 제가 얘기한 거고요. 예. 파리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고 제가 거간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자기가 거간꾼이라고 아예 커밍아웃하는 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제가 거간꾼 얘기하고 하이에나 얘기한 게 괜히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계가 굉장히 좀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평론가 때 벌은 못 버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는 초보 운전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거울을 안 보셔서 그래요. 거울을 안 보셔서 예, 그렇다. 본인이 그 저한테 정치 평론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예. 최근에 본인은 유튜브까지 틀어놓고 정치 평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그런 어떤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새정치라고 소위 지칭되는 제3지대 모델을 지금 가고 계신 건지 예. 아니면은 야권 단일화 모델을 가고 계신 건지 대권 출마하셨으면 그거 정도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본인은 완주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은 완주 안 할 거라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거부터가 굳이 본인에 대해서 정치 평론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왜냐하면 이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제3지대론을 내세우시다가 지난 총선 때부터는 야권에 어떻게 표를 잠식해 보려는 전략을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작년에는 뭐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위성정당을 자처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는 출마하시면서 아예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지금 대선에서도 뭐 완주를 이야기하시지만은 과연 그럴까?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안철수 대표의 지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는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지금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한 건 저희가 뭐 선제할 건 없다.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 단일화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지지율이 막판에 사실은 역대 대선을 보면 여야 후보들 유력 주자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잖아요. 박빙으로. 그럴 경우에는 단일화 요구가 빗받칠 수 있잖아요. 단일화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진짜 굉장한 자신감으로 진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겨보겠다는 단일화를 시도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단일화를 추구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저도 안철수 대표 진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어떤 제안이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고 지난 서울시장 단일화 때 생각해 보시면요. 막판에 이제 급해지니까 본인이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선도 출마할 생각 없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당 협상을 하니까 갑자기 잘 나가는 당의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당 불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도 시건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해도 저희가 유의미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1대1 정책 토론하자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지금 뭐 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대표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후보가 판단해봐야겠지만은 우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어떤 지금 본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보는 우리 후보의 방식대로 정해가지고 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낼 것 같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데 아직 안 도착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셨을 때는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좀 마련되면은 바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박절하게 윤석열 후보를 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우선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먼저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 원래 의례적으로 난을 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안 온다고 한다면은 대통령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실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이 대표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후보가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소위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것들을 뭐 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후보는 그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희 YTN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할 때 현직 대통령의 월권에 대해서 지금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행정에 대해 가지고는 냉정하게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윤 후보가 소상공인의 50조 원 지원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이야기된 겁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5차 재난지원금 협상 때부터 저희 당이 가져온 기조와 매우 일치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원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최대한 추진하자라는 입장이었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첫 일정으로도 가락시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락시장을 방문한 직후에 저와의 대화에서는 가락시장 상인들 실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실제로 굉장함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바로 대안을 내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데서 대출 규제라는 거는 돈이 풀려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돈을 안 풀겠다는, 옥죄겠다는 것입니다. 예. 원래 어떤 정책이든지 거시적 관점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은 차 고장 납니다, 지금. 예, 지금 이거는 전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여러 대선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호주에서 요소수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하는 등 해외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차량용 요소수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가 해외 수입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7,000리터가 추가로 수입됩니다. 전날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이틀째 수입선 확보에 나선 겁니다. 또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함께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약 1만 톤 규모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 군용기 투입에 이어 민항기 투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연결 고리를 추적해 매점 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 재고량과 판매량, 판매처와 판매 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요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도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멈췄습니다. 중국 수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다음 달부터는 모든 제조 공정이 일제히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롯데 정밀화학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울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울산항과 부산항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서 이곳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요소수 양만 이 10,000톤. 그러니까 이 화물차 100만 대가 한 번씩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50% 절반 넘게 담당하는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조차도 이 중국발 요소수 파동, 이 대란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포장동인데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10리터짜리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원래 같았으면 이 파이프를 요소수를 타고 와서 이 해당 통에 요소수가 채워 넣어지면서 이 요소수 10리터 소매 상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장 라인이 완전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불량률을 검사하는 기계도 작동을 멈췄고 공장 라인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4일부터
이 요소수 생산 공장 라인이 전원 멈춘 겁니다. 요소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 하락, 월말 생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12월 내에 시장 내 요소 재고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 공장에서 남은 유일한 10리터짜리 요소수 물량입니다. 평소 대비 2.5%밖에 되지 않는 물량인데요. 이 문제는 2, 3일 뒤면 이마저도 금방 소진되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소가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2, 3주 뒤에는 이 공장 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이 요소 수발 물류 대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게 생생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대응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요소수 사태를 통해 자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방과 의료와 관련된 차량은 2,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며 응급계획에 따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되자 군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요청에 대비해 민간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요소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요소수 비축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간에서 품귀 사태가 지속되자 군 비축 물량을 풀어도 되는지 검토에 나선 겁니다. 검토 물량은 20만여 리터 정도로 전해졌지만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작전 소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어서 보완 사항이다. 군 당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소수를 써야 하는 각 군의 신형 디젤 차량 보유량 기준입니다. 비축 물량 일부가 민간에 풀리더라도 당장 임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군의 특성상 이른바 전시물자에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출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관계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는 이번 주 중으로 군 수송기를 보내 실어올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수송기가 지나는 관련국들과 영공 통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당초 다음 주 초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이번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샘플을 갖고 자체 성분 분석을 마쳤고 이를 실제 차량에 주입하는 주행시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전환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간격을 줄였고 잔여 백신을 통한 접종도 가능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돌파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이비인 후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가 접종을 시작한 첫날인데 오늘 접종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종일 접종자들로 붐볐던 이곳 병원은 이제 백신 접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오늘 하루 얀센 접종자 41명이 추가 접종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고 또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 얀센으로 접종 물량을 변경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73만 6천 명 가까이가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마쳤는데요.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돌파 감염 비율이 높은 데다 접종자 대부분이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이라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얀센 접종 후 2달이 지나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나 화이자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로 추가 접종하는 경우 기본 접종 용량의 절반을 맞게 됩니다. 만약 동일하게 얀센 백신으로 맞고 싶다면 보건소로 연락하면 되는데 30살이 넘어야 합니다. 자녀 백신으로도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요. 오늘 0시 기준 44,600여 명이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해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지자체 집계 결과 모두 53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39명이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꽃 도매상가 관련 확진자도 100명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상가는 2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양주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12명, 수원시 전자회사 관련 17명 등 병원과 직장에서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옥수동 이비인 후과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행이 급증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 확진자도 5주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지난달 말 헬로윈데이의 영향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365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됐고 그 전주보다 3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서 방역정책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방역 패스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미국의 머크사, MSD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전국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야 반장 Q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선출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120여일 동안의 대장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생생한 전국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영상 구성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일단은 인물로 봤을 때는 두 분 모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닮은 점은 그 두 사람 다 그 변호사 출신이죠. 네.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짚어볼 이 닮았다는 점은 첫 행보,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첫 행보를 어떻게 좀 가져갔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윤석열 후보 첫 행보는 사실은 5일에 후보로 확정이 됐고 6일에 가락시장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민생 행보로 첫 스타트를 끊었고 오후에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서울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가 선출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다녀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 일정이 아주 빡빡했어요. 현충원 일정이 8시였고요.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는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9시쯤이었고요. 이후에 직후에는 또 그 의원들 상견례 겸한 현안 보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나가고 있죠. 뭐 9시, 9시 반, 그다음에 11시에는 또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굉장히 바빴네요. 네, 오후 일정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만나고 현안 보고에서 의원들 만나고 또 이제 국회의장, 오후에는 뭐 부의장들도 만났고 헌정회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그 뭐랄까요, 여의도 녹아들기 행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웠다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메워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첫 행보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앞서서 좀 닮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교해 보면은 그 첫 행보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물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일 선출이었고 10월 11일 날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장소가 달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참배하는 저 장소는 대전 국립현충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참배한 곳은 서울 국립현충원이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첫 후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정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서울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울 현충원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요새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을 꽤나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중원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당일날 대전 현충원 방문한 이후에 청주에는 또 질병관리청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충원이긴 한데 그 대전이냐 서울이냐가 또 달랐고요. 보통 현충원에 참배를 하면 방명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방명록이 또 내용이 또 많이 조금 다릅니다. 그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승리 시대를 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면서 미래, 그러니까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는 딱 들어오시죠.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대를 지금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민생 경쟁하자라고 오늘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날 대구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을 찾아가서 청년들을 좀 쭉 만났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랬더니 뭐 일단은 선의 경쟁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당일에 김영수 앵커가 인터뷰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강한 추진력은 참 강점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신경전, 탐색전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열을 하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서로를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국민의힘 당회의에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저희는 사실 국회에서 마주치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회의가 9시에 있었고요. 그 민주당 회의가 9시 반에 있어서 국회 2층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끝과 끝에 좌우에 있는데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그 민생과 정책을 전면에 배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그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 정책 토론회도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사실 이번 대선을 예측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네거티브, 비방전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정책 경쟁 만들어가자라는 제안으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저희 출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우리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쉽게 받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당 지도부 회의에 가서 한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대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재명 후보는 민생이나 정책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후에 좀 더 찾아보겠지만 뭐 이제 다른 돌려서 이야기한 건 있지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미리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날선 공방 이어지고 있죠. 네, 사실 뭐 대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선 특히나 비방전이 심화될 것 같다고도 하는데 정책 위주의 공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께서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 세수 40조 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 넘는데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일, 그러니까 6일에 가락시장 가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맞받았습니다. 50조 원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랑은 좀 상당히 결이 다른 정반대 정책이죠. 먼저 일단은 그 취약계층이나 피해를 많이 본 계층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논쟁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일인가요? 그 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대에 참여를 했는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자신도 잡아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그 대담의 성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검언개혁 촛불연대라는 곳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좀 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모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수호 세력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탔다라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전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미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공세와 공방전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프레임 경쟁도 경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될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틀에다가 후보를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의 정치의 색은 이런 색이다라고 가두는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요 발언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낡은 정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수락 연설, 그다음에 선대위 출범식에서의 연설문 등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굉장히 낡은 정치 세력,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또 이제 자질이 없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좀 가두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하겠다라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부패와의 전쟁,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패와의 전쟁이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개발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당으로까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후보가 직접 공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당의 그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가 당이 대리전에 나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리전에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도 뭐 벌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제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불공정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까지 좀 직접 거론을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죠. 네, 일본 정부 지원받아 연구하는 교수의 아들이다라고 공세를 이어갔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 DNA를 빼닮았다라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말의 전쟁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일정 자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본시가지 재개발, 분당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정권 교체, 세상이 바뀌는 정권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네, 영상 구성으로 보니까 여야 후보의 걸어온 길, 여야 후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영상으로 딱 요약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닮은 구석도 있고 또 다른 구석도 있고 그렇게 보이네요, 두 후보. 그러니까 많이 다르고요. 오늘 뭐 날씨 쌀쌀해졌는데 사실은 대선 전국은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깐부 선대위가 가능할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선에 떨어져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태 고마웠다는 그런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슬슬 걸어갑시다. 대표님 사진 한번. 예. 사진 한번. 감사합니다.
살짝 보세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그래 지금 하고 있네.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청정과의 깨끗한 승리. 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4년 기다리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입대 청년입니다. 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8살인데요. 아 진짜 응원해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기분이.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청년 대책을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번 남았네. 홍준표의 청년표가 네. 윤석열 후보로 갈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인데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해단식에서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상 뭐 일단락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불참하는 쪽으로. 불참. 네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지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의원의 지지, 승복 선언을 넘어선 예. 지지 선언과 선대위 합류가 굉장히 필요했고 급했을 텐데 네. 홍준표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썼었잖아요. 네. 홍준표 선배님, 우리 모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깐부다.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었지만 오늘 해단식에서 홍준표 의원 대선에서 마이크 잡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말 사이에 경선 경쟁자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예. 아니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지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면은 만날 의향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리고 나 고집 센 사람이다. 전화도 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농담 삼아서 기자들에게도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아니고 내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내일부터는 그 자신과 관련된 기사도 쓰지 말아달라. 전화도 안 받겠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예. 전화 통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화합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깐부 그러니까 원팀 이게 그렇죠.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돌이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0월 10일에 선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쉽게 마음을 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대장동 국감이라든지 그런 거 지나고서 지난달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제 뭐 기사에 다 헤드라인이 이제 원팀 뭐 예. 선대위 구성 박차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와의 회동은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그 선대위 구성 일정은 홍준표 의원과 한번 회동을 하고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대위를 출범하는 일정을 잡고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의원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입장을 보면은 그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선 당일에 포옹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넘어서 다시 이제 둘과 그러니까 1대1 회동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올해 대선이 비리 대선으로 치러질 것이라면서 그 청년들 2030이 아니라 2040까지 아우르는 청년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 수가 100만이 되면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2030 세대의 당원 가입이 급증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면서 탈당 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만 보면 623명이 탈당했는데 그 가운데 527명이 2030 세대였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장 걱정이 커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후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는 민주당에 비해서 2030의 표심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보였던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신규 당원 가입자 23만 명 가운데 2030이 한 7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물론 전체 유권자 중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당원 중에 7만 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표심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2030 세대가 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탈당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명 정도고 그 가운데 500명 정도면은 아직은 잘 막는다면은 이쯤에서 차단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아니 전체 탈당 숫자가 아니라 서울만 잠깐 언급해 줬어요. 서울만 623명이 탈당했는데 527명이 2030 세대다. 그리고 전체 탈당 인원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500명 선 혹은 뭐 1000명을 넘기지 않는 선 최대한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 정치 개혁을 바라는 그 청년들의 마음 잘 알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청년층 끌어안기는 상당히 과제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준비한 비단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게 또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 저희 뉴스큐 출연에서는 어떤 뭐 선거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비단 주머니를 한 2개인가 주었었나요? 어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회동을 하면서 이미 개략적인 당 상황에 대해 가지고 후보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용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2개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하고 계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다 보셨죠 아까? 진짜 비단 주머니 2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여쭤봤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밀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선 전략이겠죠. 대선 전략일 테고 또 이제 길게 보면 선거 문화, 선거 캠페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운동이라는 게 캠페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당의 이미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당의 승리 전략을 짜가는 건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뭐 선거 운동의 한 문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공약법도 들어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네네. 또 다시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연 합류할 것인가, 또 윤석열 후보와 호흡이 맞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저희 야당팀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은 일단 현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거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와 네. 윤석열 후보의 회동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채널A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네. 거기서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제안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제 선대위 구성이 이번 달 후반부나 이렇게 가면서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이 더 자주 거론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강요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대위를 꾸려갈 때 이견이 없겠느냐를 조금 더 따져보면 네.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물음표가 붙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참 그 윤석열 전 후보, 그러니까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전 캠프를 보면은 자리 사냥꾼들이 참 많다. 예. 그리고 정말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광흥창 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금강빌딩이라 해서 금강팀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가 캠프를 꾸려가면은 유사 독재로 갈 수 있다라면서 당 전체,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은 민주당과 비슷하게 통합선대위, 메머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좀 더 정권을 주기를 바라는 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더 정권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다소 갈등이 빚어질 소지는 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대위 원톱 역할을 네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모든 당무 우선권이 그 후보에게 그렇죠.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윤석열 표 첫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비서실장에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그렇습니다. 임명이 됐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하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좌장으로 불리고 예. 뭐 사실상의 실세.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로 이제 한참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기 입당을 다소 강하게 주장했던 네. 의원 중에 한 명이 네.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에 또 인터뷰 내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당일에 전당대회 당일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온 거가 참 예. 잘한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도 권성동 의원에게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전 위원장과 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본인, 예. 또 권성동 비서실장이라는 실세 의원 사이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사 이재명 뒤집기 나설까?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재명 뒤집기 나설까? 그 이유는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나온 네.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픽 빠르게 보면서 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오늘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다자구도죠. 네. 윤석열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10% 넘게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빠졌고요. 양자구도를 보더라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양자 대결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많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살짝 빠졌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도 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정당 지지율 볼까요? 한번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은 4% 정도 올랐죠. 민주당은 한 3% 넘게 3.4% 정도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62.9%예요. 네. 보면은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창당 뒤에 최대치로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지난 5월 3주차 이후 처음으로 50%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다 해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송영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건 이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화돼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내일쯤부터는 원상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되겠다.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과표집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YTN도 오늘과 내일 조사를 해서 오는 10일 모레 10일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송영길 대표 말대로 원상이 회복이 돼서 지지율이 좀 올랐을지 아니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에 눌려서 고전을 면치 못할지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반등 전략을 내놓을지도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반장 큐 오늘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전국 현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가격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아예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감 장치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매일 장소를 옮기면서 불법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트럭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아침 8시쯤 4.5톤 화물트럭 한 대가 한 자동차 수리업체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또 다른 화물트럭이 찾아와 순서를 기다립니다. 도심 한가운데 늘어선 트럭 행렬은 늦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하기 힘든 요소수 없이도 그냥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개조하려는 겁니다. 그냥 차들이 그냥 내일이나 그랬더니 뭐 저도 얘기를 그냥 말씀 들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해당 업체는 문을 굳게 닫은 채 단속을 피해 매일 작업 장소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주가 개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면 매일 달라지는 장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 30% 정도는 절감이 되는데 필요만 안 떨어지고 경고등만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차로 그냥 자동화로 남겨주시고요. 취재진이 대구에 있는 불법 개조업자와 접촉해봤더니 손님이 너무 많아 이틀 뒤에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수요일쯤에 전화 받지 않으세요? 오늘이나 내일은 사람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계속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꽉 찼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불법 개조 비용으로 요구하는 돈은 150만 원 안팎 정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요소수는 없지. 안 풀어준다고 환경부에서 딱 잘라 말했지. 불법이라도 개조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를 했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요소수를 작동시키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도 나가고 SL 장치까지 고장나기 때문에 나중에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또 검사에서는 불합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불법 개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개조하면 이를 요청한 차주도 최대 징역 1년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노린 불법 저감 장치 개조업자들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조만간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운행 차질이 우려되자 전국 곳곳의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기부천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소방당국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중곡 119 안전센터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이윽고 트렁크 문이 열리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상자를 하나둘씩 꺼냅니다.
남성이 내려놓은 건 10리터짜리 요소수 5통.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를 기부한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상자에는 소방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할 상황을 걱정해서 기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따뜻한 도움을 주신 그 시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여성이 소방서에 직접 찾아와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소방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호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요소수가 부족할 때 소방 차량들 출동하는 데 지장 없게끔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죠. 경남 김해에서도 시민 2명이 요소수 11통을 기부한 뒤 자취를 감췄고, 인천 송도에서도 한 남성이 요소수 3통을 119 안전센터 앞에 둔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전국의 소방차 6,70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은 80.5% 정도. 행여나 요소수 대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차가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따뜻한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익명의 천사들의 발길이 위기를 극복할 힘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 소방관이 심장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었습니다. 대구에서 기증받은 심장을 이식 가능한 시간 내에 서울까지 옮기기 위해서 KTX 열차 출발까지 늦춘 끝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방관은 모두의 도움이 모여 얻은 2번째 삶으로 생명 구조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에도 지친 기색이 없는 서민환 소방교. 해병대, 수색대 등 10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체력은 서 씨의 자랑입니다. 제가 좀 건강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심폐가 건강해서 마라톤도 하고 산에도 잘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지만 재작년 10월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 펌프 작용이 약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선 걷기도 힘들어져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난해 말. 서 씨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7살 딸이 눈에 밟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포기를 했었어요. 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좀 준비도 하고 했죠. 보는 아이 생각하면 이제 많이 눈물도 나고 그랬죠. 제가 있어야, 곁에 있어야 아이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러다 지난 1월 13일 기적처럼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의 심장을 적출한 건 저녁 7시 50분쯤. 하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이 무산됐습니다. 심장 이식 골든타임 4시간을 지키려면 20분 뒤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서울역행 KTX가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도저히 출발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상황. 기적과 위기가 함께 찾아온 순간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열차 출발을 3분 지연시켜 의료진을 태웠습니다. 이 차를 안 타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분 잡더라도 태워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동료들의 혈액 기부 증서 700장까지 받는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서 씨는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반년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 씨의 사연에 동료 소방대원들의 장기 기증 서약도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동료분께서 장기 이식 받으신 거를 보고 나니까 저도 언젠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올해 소방의 날을 맞아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 씨. 선물 받은 2번째 삶을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장기 기증 서약으로 새로운 기적에 동참해달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 장기 기증 또는 이제 헌혈까지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어제는 30여 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바람에 찬 바람까지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입니다.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원인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봄 같았는데 오늘은 확실히 겨울 같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급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제가 입동입니다. 예. 계절이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인데 어제 낮 기온은 21.3도였습니다. 네. 21도면 가을이라기도 보기도 좀 그렇고요. 마치 봄 같은 날씨에 어떻게 포근하다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포근한 입동이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오늘 낮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6도입니다. 6도요? 네, 21도에서 6도까지 그러니까 15도나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봄에서 겨울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상층의 온도가 약 영하 20도 정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어제 베이징을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고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가 지나갔고 그 뒤에 찬 공기가 계속 머물면서 기온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픽이 오늘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0.5도였어요. 근데 10시하고 12시에 기온이 점점 떨어지죠. 보통 그날의 최저 기온은 아침 8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의 최고 기온은 오후 2시 정도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최저 기온이 아니라 아침에 최고 기온이 나왔고 낮에는 최저 기온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날씨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을에서 봄까지, 특히 겨울철에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침 최저, 낮 최고가 아니라 아침 최고, 낮 최저인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추워질 때 나타나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뭐 지난 그 10월 중순에는 또 굉장히 추웠잖아요. 겨울 외투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또 오늘 아침에 꺼냈는데 이러다가 또 바로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가을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번 주는 가을 실종입니다. 완벽하게 초겨울 날씨를 미리 맛보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온 분포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정도, 낮 기온은 15도 정도인데요. 이번 주에 전반적인 기온을 보면 아침 기온만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4도, 2도 떨어지다가 1도까지 떨어집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3도까지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최대 5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4도, 2도긴 한데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의 체감 기온은 영하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체감 추위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출근길을 맞는 게 내일과 모레가 되겠고 이번 주 계속해서 초겨울을 미리 맛본다. 초겨울의 날씨를 미리 우리가 한번 겪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찬바람도 세게 불었고요. 그렇죠. 비도 오고 찬바람도 불고 그래서 곧 겨울이 이제 오나 보다. 그리고 눈도 내릴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눈은 옵니다. 언제 이렇게 옵니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고 이 비는 쉽게 그치는 비는 아닙니다. 한 번 정도 큰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찬 공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륙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마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선 오늘 밤 사이에 이미 비가 내리고 있죠. 근데 상층의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가 눈으로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지역은 강원 산간 지역. 이 지역엔 내일까지 최고 8cm 정도의 굉장히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서 밤 사이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는 첫눈이 오겠습니까? 서울에 첫눈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오늘 밤 사이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경기 북부, 강원 북부의 내륙 쪽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비구름이 경기 남부나 충청 지역 쪽으로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경기 남부나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비가 아니라 비와 눈이 섞이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눈깨비도 첫눈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년에 비하면 얼마나 빠른 겁니까? 지금 강원 산간에 지난 10월 15일에 눈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강원 산간의 첫눈이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일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눈이 온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30일이나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추위와 지금 나타나는 첫눈, 예상되는 내륙의 첫눈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비교해서는 15일에서 30일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추위가 빨리 오고 그만큼 첫눈도
빨리 내리는 게 이번 가을 날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르게 추위가 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또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 북서쪽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이렇게 북서쪽으로 밀려오면 거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그제와 어제 사이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내렸고 베이징 북쪽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눈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비교하면 23일 정도 빠른 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폐쇄가 되고 도심의 일부 교통이 마비가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 교통에 큰 차질을 빚었던 그런 눈이었고요. 역시 추위도 만만치 않아서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와 눈이 겹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겨울 무척 춥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기상청의 공식 예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을에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올 경우에는 겨울 초반에 굉장히 추울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도 가을에 좀 일찍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위가 주기적으로 또 강하게 나타난다면 12월과 1월 추위가 예년보다 좀 심하고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월 추위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 겨울도 만만치 않은 추위가 일찍 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에 식당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와 맞물려 음주운전 분위기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이뤄진 경찰 음주 단속 현장.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부터 어느 정도 되겠어요? 종료 뭐.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지만 술은 안 마셨다는 운전자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세게 지금 세게 불고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더 세게 해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첫날부터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2,8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400건이 넘은 건데 360건 정도였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100건 정도 더 적발된 셈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식점과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자 시민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거 위드 코로나가 이게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영업시간이 점점 늦춰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오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드문 있습니다. 경찰은 일상 회복과 연말 연시가 맞물리면서 술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이 확산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유흥가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늘릴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11년 만에 부활해 다시 서해를 지키게 됐습니다. 침몰 당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제 잠수함 탐지 능력까지 갖춘 최신의 호위함으로 거듭나 내일 진수식을 갖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약 2달 만인 5월 2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1000톤급 초기함이던 천안함이 이제 잠수함을 잡는 능력까지 갖춘 2800톤급 최신의 대구급 호위함으로 부활합니다. 도시 이름을 호위함 이름으로 써온 원칙에 따라 천안함으로 명명돼 내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갖습니다. 천안함 이름을 다시 써달라는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 등의 요청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천안함의 엔진은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 잠수함의 추격을 받을 때는 소음이 적은 전기 모터를 쓰고 반대로 잠수함을 쫓을 땐 힘이 좋은 가스 터빈을 이용합니다. 또 사거리가 20km가 넘는 잠수함 잡는 어뢰 홍상어와 장거리 대잠 유도탄, 잠수함을 쫓는 저주파 수동형 음파 탐지 체계도 갖췄습니다.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처럼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중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내일 시작됩니다. 삼성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두산의 상승세가 무서운 데다 두 번 이기면 끝나는 단기적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도전하는 두산. 6년 만의 가을 야구로 왕조 부활을 노리는 삼성과 격돌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삼성이 유리합니다.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해 체력을 아꼈고 마운드에는 10승 선발 투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전은 초반 흐름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뺏어오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고요. 삼성다운 야구를 저희다운 야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반면 두산은 키움에 이어 LG와 5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부담이 큰 상황. 외국인 투수 미란다와 로켓이 빠진 데다 투혼을 발휘 중인 필승조 이영하도 1차전 등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산만의 가을 야구 DNA와 연이은 승리가 가져온 타선의 상승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들 좀 선수들 체력적으로 힘들고 투수들도 공을 많이 던져서 힘들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팬들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또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다승왕 뷰캐넌이 나서고 두산은 최원준이 등판합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81%가 넘습니다. 3전 2선승제 단기전으로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모든 것을 건 두 팀의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그 밖에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경북 북부와 전남 서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6.5도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아침보다 4도가량 낮아 종일 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춥겠고 한낮에도 9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2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와 눈 소식이 잦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